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게 이재명 때문이냐라고 항변했던 이재명 대표, 당 안팎에서 측근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미안하다라는 소회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게 왜 이재명 때문이냐 라던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과의 지지자들과의 대화에서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백지화. 동아일보 1면에 오늘 이 기사 쓰고 있습니다. 이 백지화 되는 거냐? MZ세대, 청년세대들의 궁금증이 많을 텐데 함께 보시죠. MZ세대가 반발을 했습니다. 69시간 근로 백지화를 검토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8일 만에 MZ세대 의견을 반영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게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MZ세대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뭐 돈 받지 말고 야근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백지화에 들어갔다라는 뉴스입니다. 과로사 위험 커질 거다. 지금도 휴가 다 못 쓰는데 언제 쓰냐. 수당 못 받는 연장 근무 사례 늘어날 것이다. 필드에 있는 MZ세대들은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출렁. 출렁. 경향신문 1면에 쓰고 있습니다. 출렁. 뭐가 출렁했다는 걸까? 함께 보시죠. 실리콘밸리 은행 충격에 코스피도 2.56%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금융은 선방했다라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세계 증시도 출렁이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금융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뱅크런이 우려되고 있고 또 다른 은행에 대한 뱅크런 공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줄지어선 실리콘밸리 은행 고객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오르고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시그널까지 주니까 결국 이런 뱅크런 사태까지 미 금융당국도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책임. 요즘 책임에 대한 이야기 저희 돌직구쇼에서 많이 꺼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고인의 죽음 직후 이재명 대표는 이게 왜 이재명 때문이냐라고 책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안팎에 많은 비판과 압박이 있었죠.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당 내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건데? 라는 질문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방일. 내일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하죠. 한겨레 신문 보시죠. 노포에서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맞춤 만찬 의전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셔틀 외교가 복원될 거다라는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도 내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는 정상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정부가 보다 더 진정성 있게 위로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죠.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강동의 별, 전주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왜 이재명 때문이냐라고 책임이 없다던 이재명 대표가 고인이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측근 사망과 관련해서 책임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질 책임, 당 안팎에서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밝힌 어떤 방식이든 책임,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은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정말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진짜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어요. 저로서야 참 제가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그만하죠. 저를 잡기 위해서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닷새 만에 책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의 죽음 직후 이 대표가 했던 발언과는 사뭇 온도 차이가 큽니다. 수사 당하는 게 왜 이재명 때문이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입장이 바뀐 겁니까? 글쎄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네. 이것이 이러한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고 검찰도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검찰 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인께서 한 번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을 과정은 전체로 녹화돼 있기 때문에 무슨 검찰의 강압 때문에 뭐 돌아가신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의 항변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정서상 설령 본인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한들 그래도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마음이 무겁다.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인지상정이 닷새 만에 나왔습니다. 네.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본인이 지금도 제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쨌든 내가 책임을 진다 하면서도 그게 흔쾌히 어떤 마음속으로 우러나온 그런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책임은 져야 하는데 쩍쩍 그만하죠. 이런 부분들이 아예 아싸라게 처음부터 좀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다. 뭐 이런 식이 아니다. 이렇게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제가 모든 일을 여러 가지 당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책임질 수도 있는 부분을 책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묵직한 톤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제대로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인의 죽음은 이재명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닷새 만에 본인의 책임을 언급했을까요? 당 내에서 일단 강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조홍천 의원, 자신의 부덕함을 고백, 사과하는 게 도리다. 검찰 탓만 하는 건 문제다. 민주당 선배들도 다 본인 책임이라고 했었다. 이런 얘기했죠. 윤영찬 의원, 10년 넘게 자기 위에 일했던 사람인데 도의적 책임져야 마땅하다. 인간이라면 이런 말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윤영찬 의원. 이재명 대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간적,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전재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의 책임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닷새 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돌연 이 책임이라는 얘기를 이 대표가 꺼내들었다고 보세요? 당내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나온 영상을 보면 책임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이런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좀 그런 얘기를 가볍게 한 정도의 이제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검찰 수사가 잘못된 거지 이 자살이
나 이재명 때문이자 지금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면에서 가볍게 저는 책임을 거론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책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인간으로서의 정말 뭐 도덕적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아니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당 대표니까 뭐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과연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지 저는 그거는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진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 지난주 뭐 여론조사에서도 뭐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가 맞다고 하는 게 한 57% 정도 나온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그 사퇴가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은 당대표를 내려놓는 것이 저는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전윤기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뭐 비명계라고 불리우는 의원님들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들께 물어봐도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뚜렷한 답이 사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퇴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되는 것이고, 전당대회를 치르면은 또 한 번의 비명과 친명에 대한 전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것이 바로 사퇴냐, 그 책임의 방법이 사퇴냐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뚜렷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힘든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측근이죠. 자기를 위해서 진짜 10년간 일했던 비서실장이 지금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어떻게 좀 타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사람들을 계속 털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그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을 털면서 다른 주변인들을 털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조국 장관 수사 때도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주변인들을 탈탈 털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런 방법 때문에, 그 검찰의 수사 방법 때문에 내가 사퇴를 한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털지 않겠느냐에 대한 확신도 일단 기본적으로 없을 것이고, 이 방법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냐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가불농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해 보면 닷새 만에 본인의 책임과 관련된 언급이 나왔고,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고민 중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앞으로 당 안팎에서 어떤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지라라고 요구가 될지도 관건입니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도의적 책임을 지라라고 앞서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생각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죠. 절차적으로 당이 굉장히 출렁거리지 않는, 방금 정용기 의원 말씀처럼 당내 갈등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싸우는 형태가 아니라 당이 무난하게 어떤 본인이 설령 뭐 이선 후퇴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절차에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물러날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총선 승리로 모두의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이 그 말하자면 비명계 의원들의 얘기는 왜 처음부터 마음에 담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갚는데 그 말을 그렇게 아끼느냐,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윤태원 얘기처럼 사실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 예. 검찰이나 법원의 진술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매번 하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의 말도 잘 안 나온다는 느껴져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당신하고 연관돼 있는 거야? 당신이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해서, 이런 검찰의 질문, 재판의 불리함, 이게 먼저 앞서니까 마음에 있어도 그런 말을 못 하는데, 감옥에 갈 각오를 하라는 뜻은 화끈하게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정말 감옥에 갈지 안 갈지는 스스로 정면 돌파해야 된다. 예. 그런 것이 아마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언이 아닐까. 스스로를 던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책임을 질지
책임을 과연 질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개딸들에게 집안에 폭탄 던지지 말라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제가 토요일 집회, 토요일 날 우리의 대1구족 외교 규탄 집회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께서 이렇게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막 시끄러워서 정의당 입장에서 매우 섭섭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방금 들으셨듯이 자제하라라는 당부에도 개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관질과 지지자의 분노는 구분하셔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구분하라. 민주당 내 해당 행위자들은 쳐내야 한다. 오늘 일부 비명계 의원 사무실 앞 당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문구 내걸고 트럭 시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치 변호사님, 네네. 대표가 얘기해도 안 통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 비명계를 이렇게 개딸들이 공격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당내에서 방탄하는 것과 뭐가 다르느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입지가 저러니까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명계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이제 원수처럼 저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격한다고 때린다고 비명계가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더 커진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설령 만에 안에 이제 비명계를 저렇게 해가지고 소멸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재판이지 비명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여드름 짜는 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여드름을 짠다. 그러면 급한 거는 갈비뼈를 빨리 붙여가지고 몸을 갖다 회복해야지 뭐 여드름 같은 건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없어지는데 그거 짜면은 저도 짜봤는데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여드름은 그렇죠. 여드름 그러면은 뼈는 뼈대로 안 붙고 얼굴은 얼굴대로 이상해지고 흉터 남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그 곰곰이 판단을 갖다 해보시면은 개딸들한테 이거 이제 비명계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본인한테도 이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또 생각해보면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개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트럭 시위한다고 하면 과연 대표가 말릴 수 있는 상황은 맞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선배 의원들의 사례를 들며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얘기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입니다. 문재인, 송영길 당대표직 사퇴를 거론했어요. 지금까지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당우사하는 정치로 자신을 먼저 버렸다라고 이 대표의 퇴진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그때로 돌아가 보죠. 일당에서 벌였던 그런 우리 당에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혁신의 실천과 훌륭한 분들의 영입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 재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물러나라라는 이야기를 연일 꺼내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천을 제대로 하겠다라며 공천 TF를 띄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곧 우리가 정해놓은 그 공천 룰을 만드는 시한, 총선 1년 전이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내년 총선은 그 어떤 총선보다도 역사적, 국가적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천제도 TF가 첫 회의를 갖게 되는데 국민 누구나 또 당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천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퇴를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공천 공정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의 이 합리적인 공천 이야기에 비명계 반응은 어떨까요? 시큰둥. 2024 총선 공천제도 TF 11명 위원 중 문진석, 이해식 제외한 9명이 비명계로 분류됐는데 이상민 의원의 반응. 무색무취인 사람들이다. 그냥 신용, 결정은 있는 것도 아니다. 비명계 한 의원, 현역 의원들 공천이 걱정, 선거 치를 수 있느냐가 문제다. 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 네. 뭐 비명계 의원들이 많이 대거 참여했고 뭐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도 저렇게 반응하시는 거는 사실 저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아마 친명으로만 분류가 됐던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면 엄청난 반발을 했었겠죠. 이거는 그냥 공격하기 위한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더라도 했어야 되는 공천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당규상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하고 이 사람들이 많은 분란 없이 내년 총선 경선을 거칠 수 있게끔 하는 당원 당규상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더라도 이런 공천 룰을 확정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됐던 것이라서 이것을 마치 뭐 이재명 대표가 굳이 독단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비명계들은 이 공천 이야기를 꺼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 강한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비명이 아무리 물러나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선을 걷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 뭐하라 이런 뭐 움직임이 살짝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이게 별무소용으로 돼버렸어요. 당원 당규가 예. 이낙연 대표 때 당대표 최고위원 임기가 분리되어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 임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당대표를 그만두란 얘기는 disappearance, 사라졌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건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얼핏 듣기는 이 대표 물러나도 나 최고위원 계속할 건데 이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결국 그 다음 순서는 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 다음 당대표는 나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역으로 보면 나 때문에라도 이재명 대표 물러난 얘기 못할 걸 그런 부분이 사실은 씁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정말 그 당내에서의 질서 또 요구가 다양하지만 당내 규칙과 당헌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복잡한 속내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재명 대표가 뚝딱 물러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을 정상적으로 수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한 어떤 솔루션을 하느냐. 사실 그러면서도 당헌 당규를 지켜나가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고민이 많을 수 있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 또 당내의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간지대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용주 의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간의 설전 화두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용의 법정 반격, 유동규와 그 진실 게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만배가 위험 부담 때문에 20억을 제공할 것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바로 보시죠.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의 세 번째 공판. 유동규, 2020년 봄 김만배에게 대선 경선 자금 20억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만배가 대선 전에 잘못 걸리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20억 주기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선 자금 요구 시점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20년 봄에 정진상이 아까 봤던 그 20억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용 전 부원장 측은 그때 당시는 이재명의 대법 판결을 기다리느라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경선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 무렵에 요청한 게 맞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충분히 유리하게 판결 잘 될 거라고 믿고 준비했었다. 김만배가 쌍방울을 통해 대법관에 로비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정진상이 김만배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종의 법정 공방, 법정에서의 3차 공방, 김용 쪽과 유동규 쪽의 설전,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아니 2020년 봄이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이 좀 끝날 수도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20억을 요구하겠냐, 그게 말이 되냐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유동규 전 부장은 아니 무슨 소리냐, 알면서 그러지 않냐, 대법원 판결 전이었지만 그거 어차피 우리 쪽으로 잘 될 거라고 알고 있지 않았냐, 김만배가 로비하지 않았냐 라는 반격, 창과 방패의 대결 같기도 하고 네네. 창과 창의 대결 같기도 하고 어쨌든 판사님은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네. 일단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원 판결이 이 시점에서 그 20억 요구한 것과는 큰 상관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배당금이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 3월부터 배당금이 지급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김만배가 2019년, 2020년 동안에 돈을 얼마를 갖다 받아갔느냐, 차용금 형태로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화동인 1호에서 이제 배당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차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간 돈이 473억이에요. 그 다음에 그 김만배가 그 2020년 2월달에 최모 부회장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에 그 사람한테 20억을 갖다가 쏴줘요. 제가 봤을 때 비밀이 있겠습니까? 다 그때까지는 아주 철저한 의형제들이었는데, 아니 큰형이 막 그 돈 많이 받아가지고 20억 뭐 쌍방울한테 무슨 최모 부회장한테 돈 보내주고 막 이런 걸 갖다 보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견물생심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왜 최 부장한테만 20억 쏴줘?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20억 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되고, 그다음 또 6월 달에는 무슨 그 30억도 투자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김만배 씨가 2020년부터 돈을 갖다 막 풀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동규나 이제 그 일당들이 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받아가지고 뭐 일정 정도 이제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 2020년에 7월달에 유죄가 확정이 돼가지고 못 나오게 되면, 못 나오더라도 기존에 약속했던 돈이 있으니까 그것 야금야금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돈에 민감했던 분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예 맞게 거절을 갖다가 했겠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내가 이 돈 가지고 쓸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돈 주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는 간을 봤던 거고, 유동규 씨는 어쨌든 돈이 필요하고 이제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이 하는 얘기가 다 일리가 있거든요.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아니 지금 대선을 나가냐 못 나가냐 판인데 2심에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확정되면 못 나간다. 어떻게 20억을 요구하냐. 이것도 말이 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반박도 말이 돼요. 아이 김만배가 대법관 로비하고 있어서 우리 잘 될 줄 알고 있었지 않냐라는 건데, 만약에 지금 유동규 말이 사실이라면 실제 김만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원의 무죄, 네. 생방송 중 토론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건 무죄로 본다라는 어떤 선례잖아요. 그 과정이 사실은 대장동 일당이 김만배를 통해서 로비로 이끌어낸 판결 아니냐라는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재판거래 의혹이 좀 하루빨리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2020년 봄에 야 우리가
2심에서 당선무효용 받고 지금 대법원 가 있는 판결 나오기도 전인데 어떻게 대선을 운운을 하며 20억 달라고 할 수 있겠어? 이게 김용 부원장 측의 지금 반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2020년 봄은 어떠냐면, 근데 제가 그 김만배 씨의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일자 요것을 제가 대법원에서 받아냈는데요. 전주의 의원실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보면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2019년에 그러니까 그 2심 판결이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이 드나들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하고 4월에는 집중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들 때예요.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7월에도 물론 드나들었지만 그 전에 이미 2020년 3월, 4월에 몇 차례 지금 드나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의심을 받게 충분하냐. 이때 벌써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들면서 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은 파기환송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부 정보 내지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받았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인 거예요. 이 그 권순일 대법관실을 출입한 그 기록을 보면. 물론 김만배 그렇기 씨는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이발소 갔다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유명하기도 것을 했었어요. 그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보면 1시간 반,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권순일 대법관실에 머무르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출입증을 받고 반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렇게 이발만 하기엔 시간이 좀 길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간 김에 이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법관실을 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3월, 4월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 지금 김용 부원장 사건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입 시점을 봤을 때는 2020년 봄에 우리가 대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계만 가지고 봐서 그 유동규의 진술이 말이 안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김영주 의원님,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발이 걸리진 않죠. 파마를 하면 그렇게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커트만 하면 뭐 한 30분? 고급 헤어 살롱에 가서 3, 예. 4만 원짜리 무슨 거기 갔다 그러면 무슨 머리도 좀 더 뭐 두피 마사지도 하고 예를 들어서 샴푸도 좀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기가 만약에 이발소가 있다 그러면 국회나 대법원에 있는 이발소가 그런 고급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저도 그냥 블루컷 같은데 남성 전용 이발소 가면 10분이면 깎아요. 예. 그리고 뭐 자기 스스로 머리를 뭐 감아주는 데도 있고 하지만 길어봤자 30분이죠. 길어봤자 30분이다. 그렇게 물론 뭐 사람들이 거기가 엄청나게 복잡한 데라서 많이 줄 서서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을 보고 시간이 좀 짬이 나서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깎을 수는 있겠으나 머리를 깎기 위해서 갔다. 그거는 좀 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두 번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김용과 유동규의 설전,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 두 번째 장면, 재판 과정의 두 번째 장면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엔 김용 부원장 측이 반격합니다. 돈이 띠지에 묶였는지는 기억하면서 날짜는 4월 말 5월 초. 기억이 매우 관대하네요. 라고 일종의 비꼬은 거죠.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 측, 그럼 변호사님은 1년 전에 골프 친 날짜를 기억하냐?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적발시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데 왜 돈 전달했다는 시점에 대해서 메모하지 않았느냐. 나름 날카롭게 반격을 합니다. 당시에는 돈 주는 사실만 감추는데 급급했다. 전용기 의원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뭐 기억에 의존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고 돈 준 날을 특정을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재판에서 나는 그때 돈 준 날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때 확실히 돈은 줬다. 그리고 그때는 숨기기 급급했는데 지금은 다 내가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하고 지금 유동규 씨가 거의 원팀으로서 김용호한테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속적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분명히 돈 준 날을 정확하게 특정했고 그때 메모가 지금 없다 하더라도 그 비슷한 이미 휴대폰 이동 기록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만으로도 유추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재판에 나온 것은 이거는 본인들도 분명히 이 수사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돈 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휴대폰 기록도 봤을 것이고요. 이 사람의 이동 동선도 모두 파악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동 동선 파악하고 그 날짜를 가지고 언제 여기서 돈 주지 않았냐 물어보는 게 오히려 검찰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동규 씨가 이동하는 기록들 그리고 이동 동선들을 검찰은 이미 파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동 기록들을 보면서도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 중요한 재판에서도 당신이 골프 친 날짜를 기억하느냐 1년 전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는 수사력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그 특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부족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양측이 상당히 지금 법정에서 팽팽한 분위기, 그 법정의 분위기가 팽팽히 느껴집니다. 한 가지 이제 앵커가 높아지면서 주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제 남성 헤어 커트 전문 브랜드 이름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언급이 안 된 다른 브랜드도 또 유명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남성이 헤어를 커트하는 데 있어서 1시간 반 걸리지 않는다. 그 지점 굉장히 예리하신 지적 같습니다. 저도 한 30분, 그렇죠? 전용기 의원도 한 30분 걸리죠. 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본질로 들어가죠. 어디까지 했죠? 자, 전달 과정. 5억을 전달하는 과정을 두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원홀딩스에서 5억을 받은 뒤 집으로 왜 옮겼냐? 돈 전달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 너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으면 김용이 나중에 약속한 걸 지키겠냐? 팽팽합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동규 씨한테 8억 4,700이 간 것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이제 남욱 씨가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유동규 씨한테는 8억 4,700을 간 것까지는 유동규 씨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남욱 씨도 이제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그 남욱 씨가 전달했다는 그러한 뭐 메모지 그 메모지에 보면은 뭐 시점 그다음에 금액 이런 게 지금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한테 이제 이 돈 중에서 6억 원을 전달해야 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 봐서는. 그렇군요. 뭐 메모지가 지금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설전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에서도 준 시점을 좀 어느 정도는 특정해야 되지 않냐. 그 뭐 4월에서 5월 초 이렇게 굉장히 좀 불특정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줬다는 시점을 충분히 좀 특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검찰이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이 유동규 씨가 언제 전달했는지는 정확성을 저는 기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유동규 씨가 성격적으로는 저는 뭐 이것은 이 사건과는 뭐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만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김용 씨를 믿었던지 믿으면은 이게 가족 간에도 차용증 안 쓰지 않습니까? 제가 믿는 사이에 친구 사이에도 뭐 돈 빌려주면서 정말 믿으면 네가 이것을 뭐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0만 원 뭐 이 대여 증서 뭐 이런 거를 차용증 안 쓰잖아요. 왜 쓰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이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그러한 뭐 메모랄지 최소한의 메모랄지 이런 게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좀 성격 자체가 아주 치밀하신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도 그것도 재판부가 보기에도
검찰이 보기에도 돈을 전달해줬다라는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보완을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이제 상대에게 불리한 점들을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고 파고들었던 이 일련의 장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용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를 과도하게 면담하던데 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맞섰습니다. 이번엔 김용과 검찰 측 간의 설전인데요. 그 장면 보시죠. 김용 전 부원장 측 검사! 지난해 유동규 진술 변경 전후에 걸쳐서 10회에 걸쳐서 면담했다. 어떤 면담을 했는지 기록이 안 됐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집중적으로 면담한 이후에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죠. 뭔가 회유 내지 협박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검찰 측 기록에 없는 시간을 어떻게 측정했나? 검찰도 날카롭게 반박합니다. 기록이 없다면서 10회에 걸쳐 면담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조사, 휴식 시간 합쳐서 87분에 불과하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요거는 사실 이 본질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논란이에요. 일단 김용 측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서의사실을 얘기하게 된 경위가 검찰의 과도한 면담 시간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진술을 번복한 경우에 대해 저희가 오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측의 의혹 제기는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아니 진술을 바뀐 그 시점에 검찰이 과도하게 면담하던데 뭔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뭐 면담을 뭐 10번을 했든 20번을 했든 100번을 했든 그거를 검찰이 맞다 그렇게 면담을 했다 그러면 또 왜 이렇게 면담을 많이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일단 검찰이 그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면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 김용 씨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 김 변호사가 검찰 특수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아는 검사들 많으니까 검찰 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저렇게 이야기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검찰이 부인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를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찰이 유동규를 면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동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안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그다음 파악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결국 유동규 씨의 말이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 전주혜 의원님 판사 오래 하셨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진실에 부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 겁니까? 그거는 내가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가 봤을 때 나한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더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상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사실은 유동규 씨의 진술이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검사들이 바뀌었잖아요. 검사들이 더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의 심정이 바뀌었다고 본인이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요 앞에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도 하고 심지어 쓰레기도 먹었고 그런 각오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가까운 뭐 김문기 처장이나 이런 사람들 사망했을 때 보여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유동규는 나를 배신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한 거는 그건 이재명 대표니까 결정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유동규 씨가 공소장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공소장을 갖다가 보면은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귀착지가 자기한테 돼 있어요. 내가 다 독박을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물론 최종적인 그 판단과 결정은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유동규 진술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검찰과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왜 진술이 바뀌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술의 변화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다라고 반박합니다.
진짜. 김용 전혀 언급 않다가 갑자기 심경 변화 이렇게 자백한 이유가 뭐냐라고 김용 전 부원장 측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의 행동을 보면서 신뢰가 허물어져 갔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사망한 초대 비서실장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모 씨 이야기를 꺼내든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진술 번복했다고 김용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하는데 진술 번복한 거 없습니다. 네. 오전 재판 중에 그 비서실장 분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현실적 방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실무자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고 같이 한 분들은 다 나몰라를 한다는 게 그 실장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식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대목은 김용주 의원님, 그 초대 비서실장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분과 내가 직접적으로 뭐 잘은 모르지만 그분도 나와 같은 심경이었을 거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측면에서 비슷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아직까지 뭐 유수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본인은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나는 공무원으로서 내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유동규 본부장이나 돌아가신 전모 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실제 그 일을 진행시킨 주역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유동규가 느끼기에. 그런 면에서 유동규 씨의 심정이나 숨진 비서실장의 심정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답답하다. 특히 숨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특히 뭐 조문 가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시장이 시킨 지사가 시킨 일을 한 것뿐인데 마치 거기 가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부각되는 데 대한 불편함, 유족들이 그런 것을 가질 것이고, 근데 본인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 실제로 실체는 다른 데 있는데 본인들이 실체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것을 이심전심으로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반박, 그 김용 전 부원장의 공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진술이 바뀐 것을 저희는 좀 유심 깊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유동규 씨는 자신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든 뭐 번복을 해야만 본인의 처벌의 수위가 조금이라도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 검찰이 뭐 많은 시간을 뭐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의 면담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추측하건대 유동규 씨 당신 혼자 이렇게 모든 책임을 질 것이냐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뭐 이거는 사실일지 거짓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처벌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생각도 그래 왜 내가 다 총대를 메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나는 뭐 사실이든 거짓이든 다 이야기를 하고 내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춰보자 이런 생각이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번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 법정에서도 이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어떤 회유가 노골적이든 직접적이든 회유 내지 강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전용기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 의원은요? 이제 추측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무슨 얘기하는지는 지금 유동규 씨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유동규 씨 말이 맞죠. 심경 변화로 인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이 대장군 몸통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지금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는데 거기까지만 지금 수사가 나가서
유동규 씨와 그리고 뭐 김만배, 남욱, 뭐 정민현, 정영학 이렇게 5사람이 지금 기소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4,044억의 천문학적 수익을 준 이 대장동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를 안 하면 모든 이 천문학적인 이 배임죄의 수괴, 아주 핵심적인 지금 주동자는 유동규 씨 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장동의 몸통이 아닌데 내가 왜 죄를 뒤집어쓰냐. 이래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 심경 변화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고인이 되신 그 전영수 씨의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이분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성남 FC에 후원금을 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재명 지사가 당시 지사가 나 모르쇠로 해버리면 이분이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몸통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유동규 씨가 이 돌아가신 전영수 실장의 심정이 나랑 똑같다고 얘기한 것이 저는 내가 지금 몸통으로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굉장히 정확히 기억하는데 작년 국감 때 또 김의겸 의원이 뭐 이상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회유 얘기를 꺼냈어요. 뭐 그 유동규 씨를 회유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뭐냐면 그 이 대장동 사건과 또 별도로 이 김용 씨에 대한 그 자금 수수 뭐 8억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작년 한 10월경부터 조사를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조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건으로. 그런데 위례신도시의 사건은 근데 그 위례신도시의 그 선임된 변호사가 유동규 씨 내 편 변호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염탐 변호사를 지금 저기 민주당 측에서 지금 그렇게 나한테 선임해 준 것이다. 이러한 가짜 변호사를 위례신도시에 그러니까 좀 중간에 생략하고 그래서 뭐냐면 김용 부원장과 관련한 얘기를 진술을 터주려고 할 때 그 가짜 변호사 그 유동규 씨의 선임계를 냈지만 이 가짜 변호사 민주당과 통하는 이런 변호사가 변호사가 이제 그 조사하는데 검찰 조사하는데 굉장히 그 배석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회유가 아니라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슨 얘기를 유동규 씨가 하는지를 정말 염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로서는 더더군다나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가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의 반박도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가짜 변호사 얘기가 나오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변호사를 보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명백하게 가짜 변호사라고 단정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양쪽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쌍방울 얘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김성태 전 회장 측은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로고가 없는 카드로 바꿔줄 수 있겠냐라는 얘기까지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이 그 카드는 내가 쓴 거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 내가 쓴 것이다. 방용철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화영 집에 1천만 원 가전제품 배달비도 내가 계산했다. 이화영이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A씨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암수술을 받았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검사가 그러니까 이화영이 증인에게 족발, 렌터카 등 소소한 걸 카드로 받아 썼다는 얘기냐라고 하자 내가 결제하면 현금을 보내줬다. 내가 현금이 필요해서 계속 내가 결제해 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A씨가 김영주 의원님 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잘 받아서 그게 고마워서 쌍방울로부터 총 4장의 카드를 받아서 이게 쌍방울 카드인지도 모르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보니까 족발도 해주고 결제도 해주고 가전제품도 이걸로 사고 굉장히 많은 결제를 했었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얘기를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쌍방울을 모르는 회사입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여러 가지 어떤 뭐 법적 논리의 치열한 다툼과 알리바이 또 무슨 정인을 통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뭐 사실은 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본질과 상관이 없고 실제로 보면 뭐 물론 뭐 100% 저게 뭐 허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소 우리가 뭐 석연찮다 그렇게 표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진실 공방도 벌어질 테지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이재명 대표 부모 묘지 훼손과 관련된 CCTV를 확보했다. 차량을 추적 중이다. 이런 후속 기사도 나왔습니다. 훼손 시점 특정이 어려운데 수개월 1년치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차량 번호를 조회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전후로 주말에 수많은 사람이 묘지를 찾았다. 대부분이 이 대표 지지자들이다. 라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돌을 묻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차량 번호도 지금 조회 중이라고 하는데 전윤기 의원님. 네. 잡아야겠죠. 근데 이게 잡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고 차량 번호를 찾는다고 해도 이것이 명확하게 이 사람이 이런 돌을 묻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근데 만약에 전재 의원이 판사하셨잖아요, 올해. 네. 돌 묻는 장면을 확보했어. 차량 번호도 추적했어. 잡았어. 근데 왜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그 살이라고 쓰지도 않았고 생명기라고 썼다. 그래서 이 대표의 생과 명과 기운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돌을 묻었다. 라고 만약에 진술을 해버려요. 그러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 자체를 믿기가 어렵죠. 일단 그렇게 훼손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주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범행의 없잖아요. 동기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내가 저주냐. 이재명 대표를 저주하기 위해서 한 거냐 이러한 동기의 차이인 것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훼손한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범인을 잡아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그것을 좋은 말로 하든지 간에 그 행동 자체는 처벌이다. 그럼요. 좋은 의미로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무죄가 되고 이런 양형은 좀 아니겠죠.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대표는 이거를 굉장히 저주의 주술적인 의미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특정이 된다면 가정입니다만 저주 아니다. 처벌은 받겠지만 양형에 좀 참작해달라. 축복의 의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판사가 속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보시는군요. 물론 또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봐야 되고 아직 그 훼손한 사람도 아직 안 잡힌 상황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안 되기 위해서 훼손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진술의 구체성이나 뭐 이런 동기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믿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행동은 결코 안 됩니다.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강하게 처벌해야 이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시죠. 김기현의 원팀 행보, 김재원 최고는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황교안 후보도 만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만난 데 이어 황교안 후보도 만난 겁니다.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아주 화기한 분위기.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잘하면 내일 정세를 이길 수 있겠냐. 서로 많은 공감을 형성해 가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협력하고 당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보자. 이런 취지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또 새로 세워졌으니까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정상화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꼭 필요하겠지요.
자, 그런데 천하람 후보는 김기현 대표의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철수, 황교안까지는 되는데 소위 당대표 주변의 몇몇 최고위원들이 이준석계는 제외다라고 했던 것과 좀 맞물려서 당내 논란인데요. 들어보시죠. 지도부의 통일된 입장이 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 치른 바로 다음 날에 대표께서는 연포탕을 말씀하시는데 김재원, 조수진, 장해찬 최고위원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저를 포함한 저희 개혁 후보들은 뭐 영구 추방의 대상이다, 훌리건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지도부 차원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가 되고 나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진정성이 의심된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 김기현 대표가 안철수도 만나고 황교안도 만나고 아직 천하람 후보였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아직 안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준석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본인도 직접 꺼냈어요. 뭐 우린 교통 정리 대상이냐, 뭐 축출의 대상이 훌리건이냐 이런 약간 의심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천하람 후보가 자기가 정치평론가인지 정치인으로 이번 뛴 후보의 한 사람이었는지를 아직도 잘 구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후보로 뛰었다면 그동안에 무슨 비판을 했고 좀 예를 들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뭐 김기현 그 대표한테 무슨 뭐 법적으로 저 울산 땅 관련해서 엄청나게 뭐 끝까지 갈 것처럼 해도 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 평론을 할 때는 저렇게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번 후보의 한 사람을 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도 당의 화합을 위해서 들어가겠다. 수많은 오해와 수모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나도 빨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당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던져야 될 때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무슨 정치 평론 하듯이 이렇게 관전자 입장에서 저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마이너리티 이미지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왜 그러면 대구 사람이 순천에서 정치합니까? 큰 정치란 말이에요. 큰 정치를 할 만큼의 큰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될 때인데 그걸 저렇게 하나하나의 사적인 감정을 갖고 대립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 내에서 소위 이준석계가 융합을 할 의지는 있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 김명민 최고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에서 표심이 완전히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다른 길의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윤석열 정부 성공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전당대회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던가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계는 빼고 앉겠다라고 했는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톤을 좀 낮췄습니다. 김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차석 최고위원인데 결과를 일단 겸허히 수용하라.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소위 이준석계는 국민의힘에 함께할 의지가 있는 건가라는 물음이 만들어진 셈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SNS 보겠습니다. 안철수는 안고 가고 이준석은 안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약간의 또 삐딱선 글을 올렸습니다. 천하람 후보도 진정성 없다. 이준석 전 대표도 안철수는 안을 거고 이준석은 안 안을 거다라는 이야기. 사실은 정혁준 변호사님, 경선 당대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소위 이제 이준석계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었던 부분도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윤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배척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김영주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인데 유독 이준석계, 이준석 전 대표 등은 뭐랄까 아직 전당대회가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당은요 이념을 공유하는 단체잖아요. 이게 뭐 돈 벌려고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려고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념을 공유하는 건데 과연 이준석계가 같은 생각인가 주류하고
단적으로 어디서 드러나냐면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한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설 자체를 과연 이준석 대표가 읽어봤나? 잘 안 읽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엄석대가 어떻게 거꾸러지느냐? 뭐 내부에서 반란이 일으켜서 거꾸러진 게 아니고 외부에서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엄석대의 잘못을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마치 그냥 뭐 그 내부에서 뭐 엄석대가 스스로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다음 다른 걸 떠나가지고 과연 이문열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징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고 있어야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 단순히 징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무고 관련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그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막 그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SNS에다가 자기 당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그럼 검찰이 이 전 대표를 그 혐의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소환하겠죠. 저는 왜 검찰이 아직까지도 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의문이 들었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는 이제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혹시 있을까 봐 좀 자제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무고 혐의로 해가지고 그 처벌을 갖다 받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내년에 뭐 그 나가는 거는 고사하고 정치적 생명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 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 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실시간 비상민생경제회의 주제 모습 실시간으로 한 대목 중계해드렸습니다. 다시 당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윤기 의원님, 지도부가 과연 이준석계를 포용할 건가? 아까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도 여전히 당내에서 있어요. 저는 그 천하람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가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걔를 끌어안아야지 이준석 대표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준석의 징계가 과연 당내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지켰느냐에 대한 물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준석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집단 린치를 했고, 집단 린치로 인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결국 징계를 받았죠.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자잘못을 우리가 평가를 하기 이전에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머리를 굽히고 들고 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건데,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인생과도 직결된 이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상황보다 선거를 이긴 당 지도부가 그래, 네가 어떤 것이 섭섭한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포용을 해줄게라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집단 린치를 지도부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거는 비판의 지점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에서 보면은 양쪽 다 분명히 성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계도 그러하고 이준석 전 대표계는 뭐 말도 할 것 없이 성찰의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논란은 이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가서 이 5.18 정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당 안팎에서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까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도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네.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의 입에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저 발언이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내내 5.18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병민 차석 최고위원이 비대위일 때 당원을 개정하면서 5.18 정신까지 계승한다라는 무수히 많은 논란 끝에 그 합의를 당이 이끌고 대통령까지 당선이 된 것인데, 그걸 하루 한순간에 김재원 최고가 부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윤 대통령 5.18 정신 계승 입장은 확고하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개인의 의견, 당론도 아닐 뿐더러 대통령실과 연결짓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대통령실의 김재원 최고에 대한 비판 발언도 나왔습니다. 전재호 의원님.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선 기간 중에 또 대통령 수행 대변인으로 광주를 여러 번 찾았을 때도 그랬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작년 5월 18일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열차를 타고 광주로 갔습니다. 5.18 왜 갔냐? 5.18 민주화 그 묘지에 작년 5월 18일에 전 의원이 모두 다 참석을 하고 같은 열차를 타고 광주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서 저희가 그 행사에 저희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 의원 전원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냐. 정말 5.18 정신, 근데 이것이 뭐 통합 그리고 민주화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계승하겠다.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나가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최고위원의 말은 굉장히 또 무겁거든요. 그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당의 전체적인 이념 그리고 나아갈 그런 방향을 같이 그 호흡을 맞춰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에서 너무 그동안에 당의 행보와 동떨어진, 또 대통령의 생각과 메시지와 동떨어진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든지 간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또 그것을 빨리 바로 잡으면은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좀 엇갈리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비판이 쏟아지자 김재원 최고위원 본인도 SNS에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개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이렇게 사과할 걸 왜 거길 가서 왜 저런 발언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큰 실수하신 거죠. 예. 사실 저 정광훈 목사님이 극우 논란에 계속적으로 휩싸여 있는 것이고 거기 찾아가서 대통령을 정치꾼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이건 정말 사실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립서비스를 했다. 그리고 표를 받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도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수석 최고가 여당의 수석 최고가 했다라는 것은 사실 저 사과만으로는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재현 최고만큼은 저렇게 극우 논란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보면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개딸들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김재현 최고는 이제 개딸들이랑 그리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는 순간 바로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합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2차례 만찬까지 하며 정상회담 일정을 갖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일 정상회담 후 긴자의 식당 2곳에서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1차 만찬은 이제 대통령 정상 내외가 함께 하는 공식 만찬입니다.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2차 만찬은 이제 자리를 옮겨서 128년 된 일본의 유명 경양식집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번 갔었던 데고 오므라이스가 특히 대통령의 취향이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이걸 알고 사전에 또 이걸 알고 이 장소를 또 섭외했다라는 이야기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가 또 김영주 의원님. 네. 오므라이스의 발상지가 일본이었습니까? 오므라이스의 발상지, 또 전통식 돈가스, 이게 렌가테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128년 된. 굉장히 오래된 데군요. 4대째 내려오는 그런 전통 오므라이스 집. 오므라이스가 진짜 예쁘게 오므라이스를 딱 그 일본 분들이 오므라이스 그릴 때 그 그림처럼 만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음식에는 진정성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일가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는 건데 그러한 취향을 일본에서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 기시다 내각 총리가 우리 대통령이 먼저 보여준 그 선심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반성, 오부지에 준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 개성을 표명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연화정이라고 하는 우리말 표현으로 렌가테이에 간 것 자체가 잘못하면 우리 대통령의 그런 어떤 선심을 그런 오므라이스 하나로 그렇게 때우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팀이 이번 한일 관계 정상화 정말 지금 5, 6월 달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내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한했을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미래지향에서 한 목소리로 반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좀 정말로 밥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정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도 한 대목 들어보시죠.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되었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서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실루엣만 봐도 알겠죠. 김정은의 핵가방이 등장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 핵가방일지 그냥 가방일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2일 조선중앙TV 노동당 중앙군사위 8기 5차 확대 회의에 박수일 인민군 총참모장이 든 검은색 서류 가방을 주목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 소식통 156 핵가방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중이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세히 볼까요? 영상을 보시죠. 저게 그냥 접은 서류 가방일 수도 있는데 서류를 또 들고 있어요, 왼쪽에. 그리고 통상 이제 미국이나 세계의 정상, 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정상들이 참석할 때 항상 대동하는 핵가방의 모양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것이 김정은의 1호 핵가방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저게 이런 분석을 염두에 두고 핵가방을 비슷하게 따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어떻게 네. 보십니까? 북한이 노린 거를 우리 남한 언론이 탁 잡은 거죠. 예. 보면. 근데 실제로 본인 수류 가방이었다 그러면 총참모장이 스스로 들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국무위원장하고 같이 하는 자리에 개인적인 물품을 들어오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군 수뇌부라 하더라도. 따라서 사전에 용인되지 않은 가방을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한일 한미 간의 군사훈련 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북한에서 그런 어떤 저런 일종의 다른 형태의 무력 시위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 위협 1호의 핵가방이라고 하는 거 뭐 영화에도 가끔씩 나오는 모습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거 진짜 핵가방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빈통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김영주 님도 그래 보시죠. 빈통이라고 보는데 저렇게 들고 옴으로써 보여주는 시위죠, 일종의.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저게 핵가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핵무기가 핵실험이 완성이 돼서 핵무기가 실전 배치가 된 상황에서 원격으로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만 그런 역량이 있는 국가만 저런 핵가방이라는 게 네. 발사 장치가 되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핵실험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핵가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현재는 없는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뭐 저 안에 뭐 쿠바산 시가라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물론 뭐 통일부는 사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방금 김영주 의원께서도 발언하신 취지가 통일부의 입장과 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김정은이 이 같은 핵 무력, 핵 위협할 생각 그만두고 북한 국민들을 어떻게 잘 먹여 살릴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60초 광고 보고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